지난 이야기. 30년 전쟁에 뛰어든 루이 13세. 호기롭게 뛰어들었으나 전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사방이 적국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뜩이나 국토 대부분은 평야로 이루어졌으며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성벽마저 절대 왕정을 위해 없애버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마련해둔 셈. 제국연합군은 단숨에 파리 근처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죽었다. 후임 황제는 오랜 전쟁을 멈추려 했고 덕분에 루이 13세도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다소 찝찝한 전개였으나 결과적으로 30년 전쟁 참전은 프랑스에게 호재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리슐리웨라는 인물에 대해 짧게 다뤘다. 평생 가톨릭 신자로 살았음에도 때에 따라 종교를 배반한 모순적인 삶. 그 이유는 결국 가족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그 재산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 다만 본인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일말의 사죄가 아닐까 추측된다. 리슐리에는 평생 적을 만들고 다녔음에도 향년 57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나름 장수한 셈이죠. 그중 약 20년은 프랑스 정치판에서 지냈는데요. 그가 이리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세력을 바닥부터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당대의 실세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보다 왕을 더 돋보이고자 노력해왔어요.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의 권력은 왕에 의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자신만 축출되는 거면 모르겠으나 당시의 정치적 사망은 곧 가문의 파멸로 이어졌기에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에게 있어 권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여러 요직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측근은 주로 앙투안과 마자랭처럼 비주류 인사들이었죠. 또한 불어의 보안과 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조직 아카데미 프랑세지를 결성하여 신진 세력을 육성했습니다. 조직은 총 40명의 소수정예로 운영되나 문인뿐 아니라 과학자, 군인, 정치가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멤버십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유지되었으며 전임자의 사임이나 사망으로 후임이 새로 선출될 시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찬양 연설을 해야 했어요. 조직 자체가 왕이 직접 공인한 만큼 많은 이들이 해당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걸 가장 큰 영예로 여겼고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특혜들을 누렸죠. 그리고 이 조직은 훗날 프랑스 역사를 뒤흔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살롱,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문화입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 그것도 왕족이 아닌 귀부인들이 주체적으로 이끈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죠. 이 문화가 루이 13세 무렵부터 프랑스에 자리 잡았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카트린 드 랑부에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녀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컸죠. 아버지는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였고 어머니는 로마 대귀족 가문 사벨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어머니의 교육 일환으로 아버지가 참석하는 지식인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녀 또한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죠. 이후 성인이 된 그녀는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 샤르드 양겐느와 결혼해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프랑스에 대한 첫인상은 저속 그 자체였다죠. 앞서 카트린이 궁정 문화를 바꿔보려 노력했다 한들 어디까지나 왕실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귀족들은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거칠고 과시적이었으며 차 마시는 법과 대화 나누는 법 등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으려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녀는 후작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저택을 살롱으로 꾸몄고 프랑스 지식인들을 초청해 자신이 익혀온 이탈리아 문화를 설파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자 했어요. 사실 살롱의 기원은 이탈리아가 아닌 고대 그리스입니다. 기원 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 시절 당시에도 프랑스의 살롱처럼 지식인 모임을 주도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최초의 여성 철학자 아스파시아였죠. 그녀는 소크라테스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아테네 민주주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의 아내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외모, 해박한 지식, 재치 있는 언변, 무엇 하나 빠진 곳 없는 그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페리클레스 등 당대 지식인들을 한데 모아 토론을 벌였죠. 하지만 그녀의 모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헤타이라였기 때문이죠. 헤타이라는 조선시대의 기생처럼 연애에서 시를 읽고 담론을 즐기는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닌 고급 매춘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녀가 매춘을 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외국인이기까지 한 그녀가 페리클레스의 정치적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녀의 든든한 우군 페리클레스가 역병으로 사망하자 그녀 또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렇게 그녀와 함께 사라진 살롱은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의 끝 무렵에서야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무제노프라고 하는 모임이 유행했어요. 랑부에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모임이 바로 무제노프였죠.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이들이 살로네라는 곳에 모여 문화와 교류를 즐겼는데요. 그래서 살로네 뒤에 S가 붙으면 사교계를 뜻하고 프랑스로 넘어와 살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루이 14세의 주도로 파리 살롱전이라는 미술 전람회가 개최되자 전시회 전람회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무제노프 같은 모임이 없던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선진 문화에 감명받아 자국에도 도입하고자 했던 왕이 있었어요.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1세가 그랬죠. 그가 미술을 프랑스로 가져왔고 카트린이 궁정 예절을 들여왔으며 앙리 4세가 프랑스 최초의 궁정 살롱을 개최했습니다. 다만 사교회장을 궁정으로 한정했죠. 그러다 랑부에가 등장하면서 궁정 밖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택에서 살롱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바꿨습니다. 중세 후기까지의 왕족 및 귀족의 저택에는 거실이 없었어요. 대신 크레이트 홀이 그 역할을 대신했죠. 문제는 크레이트 홀의 특성상 응접실 개념보다는 다목적실로 활용되었기에 살롱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까지 가운데에 계단해 놓은 고전적인 건축 방식을 깨고 한쪽 구석으로 몰았으며 중앙을 넓혀 객실로 만들어 사교와 파티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살롱은 단숨에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푸른방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푸른방의 가장 큰 특징은 가구였습니다. 중국 또는 델프트 도자기, 베네치아 무라노 유리잔, 플랑드르 테피스트리, 오리엔트 깔개 등등. 더는 가구가 실용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듯 미적 기능을 겸비한 공예품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얼마나 우아하고 사치스러웠냐면 왕족인 마고와 카트린도 그녀의 푸른방에 관심을 보여 따라했을 정도였죠. 물론 푸른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랑부의 본인 그 자체였습니다. 예술과 정치 그리고 문화적 식견을 갖춘 마담의 등장은 오히려 여성들의 환호를 불러왔어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온 이들이 그녀의 주체적인 삶을 보고 매료된 거죠. 덕분에 17세기 살롱의 주인은 대부분 여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여주인 171명 중 137명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신여성이라 불릴 만한 엘리트들의 탄생이었죠. 이는 18세기에도 유사하게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롱은 수다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대화로 공간을 가득 채움으로써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포인트예요. 일례로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고 온 이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지기도 했죠. 수다의 다음 차례는 글쓰기였습니다. 살롱을 운영한 마담 중에는 작가 출신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세비니에와 라파예트가 있었죠. 이들이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건 워낙 높은 식견을 보유했기 때문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편지에 있었습니다. 한 차례 살롱이 끝나면 마담들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다음을 기약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참석자들도 이에 대한 답장을 보냈죠. 어찌 보면 단순 인사치레 정도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학인답게 이를 문학으로 승화시켰죠. 살롱을 저택 밖에서까지 이어간 거예요. 젊고 능력 있는 신인 작가들이 마담에게 편지로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고 마담은 그에 대한 감상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를 서간문학이라 하며 지금도 유명한 몽테스키 외에 페르시아인의 편지, 장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 괴테의 젊은 페르테르의 슬픔이 바로 살롱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괴테는 이 작품으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얻었냐면 괴테는 죽을 때까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로 불렸고 많은 청년 독자들이 주인공 베르테르를 따라하겠다며 그의 패션뿐 아니라 권총 자살까지 유행해 훗날 베르테르 효과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물론 그는 독일 태생으로 젊은 시절 프랑스 유학을 통해 살롱 문화를 처음 접했죠. 그러나 이후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독일로 넘어오자 쇼펜하우의 어머니가 살롱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살롱을 드나들며 쇼펜하우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전생애를 바쳐서 쓴 희곡이자 독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파우스트도 출간했죠.